네,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오늘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또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토요일도 서초동을 중심으로 한쪽에선 이제 재소환이 이루어졌고 또 한쪽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지난번 소환 때는 황제 소환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3단계로 어떤 변화 내지 변질 내지 확대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맨 처음 애당초 이제 검찰 수사의 끝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어떤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조국 장관이 사퇴 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를 가졌는데 어느덧 이게 점점 정치적으로 비화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 대 조국의 법무부의 대결로 이제 점점 정치화되다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좌파 대 우파의 정치적인 대결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변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외풍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자체는 어떻습니까? 진전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오늘 재소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전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미 지금 7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경심 여사, 지금 교수를 이제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법무 조국 장관의 지금 소환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만 마무리되면 적어도 한 10월 중순까지는 지금 마무리하겠다, 완료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 그런 이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대로 본다면은 크게 보면 상당히 좀 빠르게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지금 아무튼 구도가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은 검찰 수사가 애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관련된 혐의가 굉장히 많고요, 또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검찰 개혁과 동시에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실상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고 또 동생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고 또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해서 두 분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또 그저께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2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마 한 차례 정도쯤 더 조사를 하고 나게 되면은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사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구도가 정치 게임, 정치화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만약에 유불리를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상황이 만약에 길어진다고 하면 지금 전국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여야가 똑같이 그 손해를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오늘도 장외 집회에 있지만은 더 많은 국민들이 여야 혹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이제 장외 정치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국론 분열로 가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도 큰 딜레마는 있겠지만 국민 자체는 민생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손해를 볼 수 없다. 근데 결국 이런 상황이 오면요, 최종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 이런 집회들이 싫든 좋든 간에 어떤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거나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장외에서 정치적으로 조국 장관 수호냐 사퇴냐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검찰의 빠른 수사를 통해서 빨리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법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서 정치권이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지난번
그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의 장관을 일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그 나머지 또 검찰 개혁 방안은 법무부에서 하고 나머지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검찰 개혁의 요구 방안이라든지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입법적인 것은 국회와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앞 서두에 종합적인 질문을 드렸고 이제 조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관련해서 이번 주 관련해서 조금 눈에 띄는 이슈가 있었다면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입장이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또 엄마를 걱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 인터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검찰의 소환 조사까지 받았던 법무부 장관의 딸이 직접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례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당차다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고졸이 되면은 지나간 10년 세월이 아쉽고 안타깝겠지만은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의사가 안 되면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표창장 인턴 증명서 이런 위조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없는 일을 책임질까 걱정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인 법무부 조국 장관이 출연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바쳤는데 과연 이제 이게 국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할 일을 했다, 할 얘기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줬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모에 이어서 우리 자식까지 거짓말 하는구나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저게 최근에 어떤 악화된 국로 분열에 상당히 좀 불을 지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저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 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2차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본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좀 자기 우호 성향의 매체와 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실 그동안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국민적 정서와 감성에 호소하면서 본인이 어머니가 압수수색 동안에 쓰러져서 119를 부를 상황이었다. 또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없던 일들을 있던 걸로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방송에 나오게 되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의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면서 좀 방어 전선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싶고요. 과거에도 가족이 또는 본인이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매체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방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국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가족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 상황이지만은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수사를 정당하게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적절하다고 보셨는데 만약에 이제 조민 씨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언론이 좀 야속하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뭐 다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계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혹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의혹을 해명하기는 뭐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인터뷰 기간 동안에.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저는 많은 것들이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가 좀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과거 정부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들의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면 포토라인은 없애는 것도 그야말로 과거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이게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이게 순식간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딸뿐만 아니라 정경심 여사도 죄송합니다. 교수도 네. 직접 본인의 해명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SNS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가족들이 온통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좀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어떤 고정된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달리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좀 보기 드문 파격적인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파격적인 부분들, 개선돼야 하는 부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동시에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우려스럽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측면도 있다. 있다. 새로운 변화나 시도도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조금 말을 하다 말았는데 정 교수가 지금 현재 재소안에 출석을 하고 있고 조사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물론 뭐 어려운 전망입니다만은 한두 번 더 조사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혐의만 보더라 한 10개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게 중요한 것들 보면 이제 표창장 위조 여부하고 사모펀드를 직접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확보된 어떤 자금 일부가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 여부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나 내부 여러 가지 좀 흐름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구속도 그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일부 지금 보수 언론은 뭐 정경심 여사가 모든 걸 뒤집어 쓰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통화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제 조국 장관을 네, 대신해서라는 장관과 관련된 의미인가요? 모든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나 언론의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속 부분은 거의 좀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본인의 직접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과 아들과 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은 결국 검찰이 부인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크게 사건을 일으켜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많은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또 부인도 2번, 3번 아들과 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런 실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거냐 기각될 거냐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차원에서 다른 거죠? 예,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은 검찰이 그동안에 실체성 있게 제대로 수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봐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느냐 검찰이 그동안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정치적인 비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영장 청구가 발부될 경우에는 여권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네. 대해서 검찰 개혁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갈 거고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는 또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뭔가 청와대 압력이 있었지 않겠냐라고 반발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10월 중순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정말 검찰은 여야 모두로부터 많이 심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검찰에 짊어진 어떤 사명, 무게, 어떤 부담 이런 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 재차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조국 장관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으면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조국 장관도 검찰 개혁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자체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 하나 있었고 또 공개 소환 제도를 사실 그동안 관행이었는데 없애겠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어떤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자체 개혁안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은 그 지금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집중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특수부 폐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이 빠진 부분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특주 안에 본부까지 중앙 그 검찰까지 전체적으로 특수부를 대폭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부분도 검찰의 개혁이 미흡하다라는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좀 더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방금 법무부라든 여당이나 대통령의 지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훨씬 앞으로 좀 더 고강도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공개적으로는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검찰 개혁 관련돼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수사권? 조정 문제. 네. 이거는 결국 이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검찰 개혁을 지시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조직과 수사 관행의 개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 부분은 특수부, 과거에 이게 중앙수사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형 사건을 많이 다뤄왔는데 네. 특히 이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걸 이제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가 이어받게 됐는데 이 특수부도 전반적으로 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 소환 제도를 폐지하고 포토라인을 없앤다는 것, 그다음 피의 사실 공표 누설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그다음에 검찰이 너무 조사할 때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피의자들의 인격이 침해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개혁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조국 법무부 장관 때 와서 이런 검찰 개혁을 이제 시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고 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첫 번째 수혜 대상이 조국 장관 가족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서 비공개로 소환됐고 포토라인도 없어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자들이나 국민의 알 권리가 봉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검찰 개혁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후에 실행하겠다고 했으면은 국민들이 좀 더 공정성에 대해서 환하고 박수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점을 거론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혁안을 공개한 시점. 네. 예, 타이밍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검찰 개혁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조국 법무장관 돼 있으니 검찰 개혁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특히 검찰 개혁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빠졌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탈검사와 같은 경우는 속도 있게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없을 뻔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이 오히려 부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수할 수밖에 한 없는 가지만 거죠. 덧붙이면요. 예. 제가 뭐 보도를 보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실마다 춘풍추상이라는 다 글귀가 걸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춘풍추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 같이 너그럽게 대하고 자기에게는 가을 서리와 같이 엄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계획이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그 이후에 받도록 한 유예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토라인 자체가 생긴 거는 사실 26년 전에 고인이신 정주영 회장이
이마를 다치면서 그때부터 관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뭐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관행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실 포토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국정농단 주역들도 있었고 전직 대통령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개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어떤 인권 보호가 항상 충돌했던 개념이었어요. 없어진 것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지금 26년 동안이나 이게 포토라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훈령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의무조항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소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봐줘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활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망신 줄 사람 망신 주고 좀 봐줄 사람 봐주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악습이 되풀이 되어 왔다. 이런 악습이 이번에 자제 없어진 폐지된 것. 이 자체는 사실 그 자체로만 본다면 저는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는 거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네.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하는 겁니까? 그럼 검찰이 그때도 슬쩍슬쩍 언론에 알려준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는 또 또 피의사 공표죄 문제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번엔 그야말로 검찰과 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공개든 비공개에 대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폐지 아니면 유지가 아니라 뭔가 절충적인 가이드라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소환 봅니다. 일정을 알려주는 간행을 없애겠다고 했고 뭐 네. 이동 경로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검찰에서.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대통령과 법무부 또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할 겁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그 기소 독점주의와 검찰 일체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검찰이 죄 있다 그러면 죄가 있고 검찰이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이런 굉장한 특권을 많이 누리고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할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할 겁니다. 저도 이런 포토라인에 쓰면서 본인이 인격권이 침해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전부 다 포토라인에 섰죠.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들이 다 소환될 때 포토라인에 서서 뭐 검찰 조사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부 다 고개 숙이며 들어가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피하고 망신주기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예정된 촛불 집회 얘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초동 집회가 있었고 또 개천절날 또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또 오늘 서초동 집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뭐 얼마가 모였느냐도 관심이었는데 오늘도 계속 그 몇만 명이 모였느냐가 또 화두가 될까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화두가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숫자 게임, 숫자 대결로 가는데 저는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2017년인가요? 그 촛불 집회 때 거의 저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봤고 또 사실 이번 10월 3일 날도 한번 가봤습니다. 좀 네. 이제 변장하고 모자 쓰고 저는 왜 마스크를 하고. 변장하셨어요? 예? 이제 방송 중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용히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우려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백주대로에 대통령이 특별하게 뭐 범법이나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만 명의 어떤 군중이 대중이 이 대통령 어떤 하야를 외치고 장관의 어떤 구속을 외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요. 군중을 동원을 아니든 간에 사실 대통령이 엄중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바로 이틀 지나서 오늘 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서초동에. 네. 그리고 10월 9일 날 한글 또 이제 보수 진영이 또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론이 그야말로 정말 분열될 대로 분열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숫자가 몇만 명을 떠나서 이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최소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혹은 심지어는 100만 명 이상 이 정도 되면은 네.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냐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이 부분 빨리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대국민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 결단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원된 집회이든
자발적인 집회이든 그거와 무관하게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그리고 보신다는 솔직히 말씀이고요. 말씀드리면 예. 죄송합니다만 네. 요번 보면은 과거의 태극기 집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서 본 게 이게 동원 여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봤는데 저는 동원보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상당히 일반인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동원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걱정스럽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집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산업화와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이래서 세계적인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스템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듭니다. 이 길거리에 나서서 뭐 50만이냐 5만이냐 30만이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국민적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낼 수 있는 우리 정치 시스템이 실종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길거리와 광장에 맡기고 또 이런 걸 갖고 새 동원하고 새 싸우러 몰아가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네. 특히 이 사태만 관련해서 보면은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하는 민심도 민심이고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민심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국민도 국민이고 저를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네. 제가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나의 지지자냐 반대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따지지 말고 이 민심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집회와 관련해선 여야 간에 계속 지난주 이번 주 국감 국면이었습니다만 설전이 계속 오갔거든요. 여야 간 설전도 한번 듣고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수구 좌파 세력의 집회는 동원 집회일지 모르겠지만 합리와 상식의 집회는 자원 집회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두 분 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치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여야 대립이 상당 시간 오래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광장이 민심을 표출하는 거라면 또 이를 흡수하는 게 정치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출구를 좀 짜야 될 텐데 어느 시점이 좀 출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주도 국감 내내 조국 관련 공방이었거든요. 네. 지금 방금 여야 지도부가 동원 얘기를 했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큰 집회가 있으면 여든 야든 어느 정도 동원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근데 10만 명 이상이 숫자가 넘었다 하면 이거는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오히려 여당 지도부에게 한마디 좀 쓴소리를 하고 싶다면 이게 좀 국가 원수 모독죄라든지 이렇게 내란 선동 이런 부분의 표현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그 집회 주최자를 내란 선동 폭력 교사 혐의로 지금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도 똑같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 이게 사법적인 대결로 갈 경우에 참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생이 완전 실종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네.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좀 민생 문제 그리고 여야가 민생 최소한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 1, 2, 3순위 정도는 좀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들이 좀 대타협을 하면서 민생 따로 그러니까 정치 공방 따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줘야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조금이라도 좀 가라앉힐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민생 따로 공방 따로. 예. 네. 예, 일단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는지 부정부패가 있는지 없는지를 엄정하게 따져야 됩니다. 특히 한국당은 보수정당 아닙니까? 보수정당은 법에 따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동원해서 장외 집회를 하더라도
엄정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서 정부 전체의 살림살이를 따지고 네. 또 이 정기국회 때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안이거든요. 예산안을 조목조목 따져서 정부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출된 민생 법안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은 장애 집회, 장애에서 조국 사퇴만 외칠 게 아니라 제대로 국회의 역할을 해야지 민심을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도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또 조국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엄정하게 듣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 지금 2년 반 정도 왔는데 이 정부가 그동안에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정치 전체를 내년도 바꿔나갈 그런 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정감사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네. 13대 국회부터 이제 그 출입 기자로 쭉 지켜봤는데요. 네. 당시 당시 보면은 여야가 상당히 어찌 보면 좀 한통속 비슷하게 돼서 올해 행정부를 견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자기들끼리 너무 이렇게 하나로 가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 그런 국회도 있었다. 예, 그런 네. 국회가 13, 14, 15대까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맞부딪힐 때는 국회는 하나가 돼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국민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을 보면 완전히 뭐 여야가 두 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 어찌 보면 국회 국정감사 부분이 13대 때보다 20년, 30년 전보다 더 퇴보한 듯한 그런 면모도 보이고, 그리고 이런 군중 집회 이런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정치가 오히려 네. 후퇴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네. 혹시라도 요즘 뉴스를 본, 정치 뉴스를 본 세대라면 국정감사의 원래 개념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국정감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의 정부의 살림살이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정부 산하기관의 뭐 살림살이, 그다음 인사, 부정부패 이런 거를 감시, 감독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조국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인 공정과 정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안보를 그동안에 잘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이런 국민적 불만과 비판 의식이 제기돼서 분출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야가 좀 겸허하게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성찰하면서 조금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감에서 네, 말씀하시죠. 과거에 보면 이제 뭐 농어민 생계 문제라든지 또 쌀 수가 문제라든지 말이죠. 그리고 장애인이라 복지 문제 같은 이렇게 민생 관련된 문제는 그야말로 여야가 완전히 하나가 됐거든요. 네. 국감이나 이런 데 국회, 정기국회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로 의견들이 이제 엇갈린 것 같아서 참 많이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은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국감이 조국 장관 관련 공방으로 이어지다 보니 뭐 줄여서 조국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나중에는 두 분과 함께 정말 국정감사 내용만 좀 짚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제가 다음 주도 국감도 그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서 국정감사 정의까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